네, 커먼 유거너스 안녕하세요. 전 세계 아스날 팬 여러분. 2025년 2월 20일 유튜브 채널 캐스날의 불사조 모닝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불사조 램지입니다. 유튜브 캐스날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 소통도 환영합니다. 네, 다들 아마 일어나시자마자 이 경기 결과부터 확인하셨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에메리가 해냈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리버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스톤 빌라 원정을 떠났던 리버풀이 26라운드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승점 2점을 드랍한 거고요. 현재 아스날과의 승점 차는 8점 차. 아스날이 아직 한 경기 덜 했기 때문에 일요일에 열리는 웨스트햄전 홈에서 열리는 경기죠. 이 경기를 저희가 잡으면 리버풀과의 승점 차는 같은 경기 수의 5점 차로 좁혀지게 됩니다. 5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리버풀과의 맞대결, 이거는 뭐 우승하기 위해서는 뭐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잡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리버풀과 좁혀야 되는 승점 차는 2점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경기에서 29분에 살라가 먼저 선제골을 터뜨렸고요. 38분, 9분 만에 틸레망스가 살라와 비슷하게 살라가 오른쪽에서 오른발로 했던 득점을 틸레망스가 왼쪽에서 보여주는 듯이 약간 데칼코마니 같은 느낌으로 동점골을 기록했고, 심지어 전반 48분 추가 시간에는 올리 와킨스, 아스날과 이적설이 떴었던 공격수 와킨스가 헤딩골을 기록하면서 2대1로 심지어 앞서간 상태로 전반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3점을 다 가져갈 수 있었던 건데 61분에 아놀드가 상당히 좀 이렇게 시야가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때린 중거리 슛으로 골포스트를 흔들고 골망으로 골을 집어넣으면서 2대2 동점으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그 뒤에 누네스가 투입이 돼가지고 굉장히 좋은 오픈 찬스를 맞이를 했었는데 그 슈팅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행운도 따랐습니다. 그래서 아스톤 빌라가 리버풀과 최종적으로 2대2 무승부를 거뒀다는 소식. 저는 이걸 보면서 맞다. 아스톤 빌라하고 리버풀하고 경기가 남아있었지. 와킨스를 만약에 우리가 데려왔더라면 여기서 아스톤 빌라가 리버풀의 발목을 못 잡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와킨스를 데려오고자 하는 것은 이런 미래를 내다본 것이었나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했고요. 아무튼 이제 뭐 아스톤 빌라가 아예 2대1로 리버풀을 잡았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승점 2점을 깎은 것만 해도 뭐 충분한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된다. 채팅창에서 이제 구독자분님들이 말씀하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의 드랍이 없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다가오는 웨스트햄 경기부터 제대로 잡아야겠습니다. 다른 경기들 좀 보면요. 지금 챔피언스 리그가 열린 날이었잖아요. 지금 아주 우리하고 중요한 경기, 페에노르트가 먼저 지금 밀란을 꺾고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여기 PSV와 유벤투스의 승자가 올라와서 그 두 팀 중에 추첨을 해서 저희 또는 인터밀란과 이제 경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PSV와 유벤투스의 경기 결과가 아주 중요한데 지금 2대1로 합산 3대3을 만들게 되면서 연장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방송이 끝날 때쯤에 아마 그 승자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결정된 승자와 페에노르트가 추첨을 통해서 아스날과의 16강 상대가 결정되게 된다. 추첨은 금요일에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내일 새벽 소식으로 아마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경기 결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주 격렬한 경기를 1차전에서도 벌였던 레알 마드리드와 맨시티, 챔스에서의 이제 새로운 라이벌 관계인 팀들이죠. 이 팀들이 2차전 맞대결에서 레알 마드리드 원정이었는데 맨시티 기준에서 보면요. 레알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경기에서 음바페의 해트트릭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3대1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합산 6대 3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16강에 진출하게 된 거고요. 맨시티는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빠르게 접게 됐습니다. 니코 곤잘레스가 92분에 만회골을 넣었지만 아쉬웠네요.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맨시티와 레알 마드리드의 승부는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뭐 조금 더 앞서가게 된 것 같고요. PSG가 브레스트라는 팀을 이제 만나서 1차전에서도 3대 0으로 승리를 했었는데 2차전에서는 무려 7대 0. 챔피언스 리그에서 좀 나오기 힘든 수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라운 거는 득점한 선수를 봤더니 7명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것도 좀 기록이지 싶은데요. 이강인 선수는 보니까 조금 출장이 늦었던 것 같은데 59분에 투입이 됐던 것 같네요. 후반에 거의 이제 경기가 거의 결정된 상황에서 투입이 됐던 것 같고, 그 뒤에도 이강인 선수가 들어간 뒤에도 5골이 터졌네요. 공격 포인트는 지금 보니까 올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슈팅도 없었던 것 같고, 약간 이제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오늘은. 네. 말씀드린 순간에 지금 PSB가 아니네요. 잘못 봤네요. 득점이 지금 들어간 건가 싶었는데 아니었던 것 같고, 지금 어떻게 지금 약간 네이버의 표기가 지금 잘못되고 있네요. 1대 0이라고 떠 있는데. 지금 들어갔네요. 플라밍고 선수가 98분에 득점을 했네요. 이렇게 되면 지금 4대 3이 되는 거라서 지금 이게 PSB 홈이니까 만약에 여기서 유벤투스가 한 골을 더 넣으면 그 원정 스코어 합산으로 인해서 근데 그 원정 스코어 합산이 없어졌죠. 그냥 지금부터 그냥 다시 득점 기록을 다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유벤투스가 지금 이제 만일 골 넣지 못한다면 PSB가 올라와서 PSB와 페예노르트 네덜란드 두 팀 중에 한 팀을 아스날이 만날 가능성이 현재 높아졌습니다. 그 밖에 또 도르트문트하고 스포르팅이 0대 0으로 무승부를 거둬서 합산 3대 0으로 도르트문트가 챔스 16강에 진출을 성공했네요. 이제 지금 가려지지 않은 것은 PSB와 유벤투스 한 팀뿐입니다. 이렇게 챔피언스리그와 어젯밤에 열렸던 프리미어리그 아스톤빌라와 리버풀의 맞대결 결과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챔스 결과는 좀 더 지켜보고요. 아스날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토미야스 부상 소식인데 어저께 이제 기자들의 기사로 대충 얘기는 나왔지만 아스날 공식 홈페이지에 부상 리포트가 올라왔어요. 무릎 수술한 건 다들 아실 거고요. 이게 예전에 했던 무릎 수술에 대해서 조금 이제 더 추가로 조정하는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저번에 겪었던 부상에서 좀 연계된 수술이었고, 이번 시즌에 그 사우스햄튼과 10월달에 교체 경기로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밟았었는데 그 외에는 출장이 없었죠. 그때부터 계속 그 무릎 부상을 달고 있었다고 하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복귀 시점이 엔드 오브 디스 이어 올해 연말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12월쯤에 복귀하는 걸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 어저께 나온 기사에서 아스날이 토미야스가 그 다음 시즌 초반에는 복귀하지 못할 걸로 보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이제 발언이 나왔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연말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토미야스 부상 대단히 아쉬운 소식이고 복귀 시점이 내년 연말이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돌아오는 순간 이제 계약 기간이 아마 6개월 남은 시점이 도래해버릴 거거든요. 지금 18개월 남았다 그랬으니까 그때가 되면 1년 남는 게 되네요. 1년 남는 게 되니까 아닌가? 지금 18개월인데 12월이면 10개월이 줄어드니까 근데 거의 저기가 되는 거죠. 그 계약 만료가 다가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보스만룰로 또 자유계약 이적이 가능해지는 시점이 돼버리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토미야스의 아스날에서의 미래는 좀 불투명하지 않나. 아마 그 시점에
좋은 팀을 그냥 찾아서 떠나거나 아니면은 뭐 대단히 싼 값에 계약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부상을 입은 선수를 파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티어니 같이 자유계약 엔딩을 예상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시즌 후반기에 이제 교체 출장을 좀 하면서 팀의 뎁스를 더해주고 수익은 못 거두는 쪽으로 이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데클란 라이스의 그 인터뷰 기사가 그 사이먼 콜링스의 그 이브닝 스탠다드 기사에서 좀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뭐 새로 인터뷰를 한 건 아니고 그 다른 인터뷰를 데클란 라이스가 길게 한 기사가 있었거든요. 거기 나온 멘트들을 좀 조합해서 데클란 라이스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 좀 지적하는 분석 기사를 좀 쓴 것 같은데, 라이스가 이제 최근에 그 8번 롤을 맡으면서 좀 전방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제 자카가 그 커리어 후반에 아스날에서 맡은 역할을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 토미야스가 자리를 비워주면서 그 자리를 라이스가 파고들어서 헤딩을 노리는, 레안드로 트로사르가 그러니까 일종의 폴스9, 가짜 9번 역할을 한 것으로 이제 사이먼 콜린스는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공격적인 역할이 더 많이 요구되고 있다는 거고, 특히 스트라이커가 없는 상황에서 라이스의 공격적 능력이 아스날에게 더 중요해졌다는 것이고, 뭐 요 멘트들은 새롭게 나온 멘트가 아니고요. 그 예전에 3월달 인터뷰에서 뭐 데클란 라이스는 사실 자기가 원래 6번이었고 평생 그 6번 자리에서 커리어를 쌓아왔는데, 아르테타가 자기한테 8번을 요구하더라. 그래서 뭐 좀 더 전방으로 올라가고 득점을 올리는 역할을 부여받게 됐는데 그거 아주 흥분된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 말을 이제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데클란 라이스가 8번 롤을 요구받고 있다. 공격적인 작업에서의 피지컬적인 면과 창의적인 면모를 이제 더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추가로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사이먼 콜린스가 직접 인터뷰한 게 아니고 그 다른 언론에서 데클란 라이스가 굉장히 긴 인터뷰를 했고, 거기서 경기장에서 그 진창코 자기를 말이라고 부르면서 별명이 홀스가 됐다, 말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재밌었던 인터뷰였는데, 그 내용을 인용해서 사이먼 콜린스가 최근의 경기 양상을 좀 추가 분석하는 식으로 기사를 쓴 것 같아요. 데클란 라이스는 8번 역할을 요구받고 있고 8번 역할에 되게 흥분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지금 공격수가 없는 상황에서 데클란 라이스의 8번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한 기사입니다. 아스날의 그 재무 재정 보고서가 올라와서요. 지금 모든 기자들이 일제히 기사를 좀 썼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조금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핵심 내용만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그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을 했잖아요, 아스날이. 그러면서 그 수익이 4억 6천만 파운드에서 6억 1천만 파운드로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 거의 이제 1억 5천만 파운드가 추가로 증가한 거고, 이게 챔피언스 리그 진출하면서 거의 8천만 파운드가 추가로 들어온 거라고 해요. 그동안 우리가 챔스를 못 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재정적 그 타격을 입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앞으로는 꾸준히 챔스에 진출하면서 이런 수익을 크게 가져가면 그 클럽이 소모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도 훨씬 넓어지는 거고, 선수 투자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손실도 이제 한 4천만 파운드 정도 줄어들었고, 얘네가 이제 손실과 이득을 이렇게 총 합산해서 얘기 안 하고 따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재무제표를 제가 읽는 법을 잘 모르긴 한데, 요건 혹시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으면 주말 소통 방송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에 대해서 나가는 그 급여 비용이 3억 2,800만 파운드인데, 이게 저기 그 40% 증가한 액수라고 하거든요. 이게 데클란 라이스가 들어오고 하베르츠가 들어왔던 해이기 때문에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베르츠가 지금 팀 내 거의 최고 대우를 받고 있고, 또 라이스가 또 되게 추가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게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5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순위에 생각하면 더 투자할 여력이 남은 거예요. 가성비 좋은 성과를 지금 우리가 거두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주말 소통 방송에서 필요한 내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워드 웹이 마이스 루이스 스켈리의 그 퇴장에 대해서, VAR 판정에 대해서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이 프로그램이 또 나온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영국에. 거기 나와서 아마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퇴장감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좀 잘못된 판정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판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비판하고 약간 저항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이제 좋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의견을 표명했는데요. 스카이 스포츠에서 이렇게 하워드 웹이 전체 심판 중에서 이렇게 그 헤드 위치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 자격으로 나와서 이 주심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주요했던 결정에 대해서 해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건데, 저번에는 그 한번 아스날이 좀 불리한 판정이 돼서 뭐 그 정심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심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조금 그 잘못된 판정이었다는 걸 인정을 했고, 구체적으로는 horrendous, 끔찍한 결정까지는 아니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요게 뭐 빠르게 화면을 돌려보다 보면은 좀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눈앞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스켈리의 발 위치가 약간 높았어서 그 심각한 파울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었고, 그래서 VAR실에서는 기본적으로 심각한 오류가 아니면은 주심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제 마이클 올리버의 판정을 뒤집지는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뭐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VAR이 도입될 때부터 좀 주심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 아닌가라는 거에 대한 이제 영국 축구계에서의 논의가 좀 있었죠. 그러면서 VAR이 심각한 수준의 판정은 뒤집어야겠지만 큰 틀에서는 주심의 권한을 존중하는 선에서 지금 도입이 된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뭐 오프사이드 판정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아니 뭐 그냥 VAR로 봐서 완전히 새롭게 판정하는 게 맞지, 왜 주심이 판정을 한 게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VAR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했냐, 이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불만일 건데, 지금 이제 하워드 웹의 설명에 따르면 이게 그 되돌려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옐로우 카드가 나왔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레드 카드를 주심이 주려고 했으면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약간 이렇게 지금 보는 거고, 그거는 주심의 재량 권한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VAR이 더 적극 개입하진 않았다 이런 설명인데, 이게 그 VAR 도입되고 나서 이제 이런 좀 논쟁적인 그 상황이 많거든요. 아스날만 있는 건 아닌데, 그 하워드 웹에 이렇게 나와서 이제 그 모든 진행됐던 그 상황들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이제 축구 팬들의 이해를 더 도우려고 좀 하고 있는 면이 있는데, 그게 좀 크게 막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주심이 좀 약간 편향된 판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판정이 아스날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결과를 낳게 되는데 VAR이 좀 더 적극 개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옐로 카드가 나왔어야 되는 판정이면 옐로 카드가 나오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그 레드 카드를 주는 게 이제 주심의 권한이라고 하니 조금 그 상황을 돌려보고 그렇게까지 심각한 파울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도와주는 역할 정도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역할을 지금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선 계속 아쉽게 생각되는 판정인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워드 웹이 해명을 했지만 좀 설득력이 높은 것 같진 않다 이런 말씀드리고, 콜업 소식인데요. 유소년 리그에 있던 안드레 헤리먼 아누스라는 17살의 스트라이커, 지금 올해는 18세 팀에서 3골을 넣었다고 하고 21세 팀에도 몇 번 콜업이 됐던 선수인데 오늘 1군 훈련장에 콜업이 됐다고 합니다. 버틀러 오예데지라는 공격수가 또 한 명 있는데 센터포워드로 뛸 수 있는 선수가 조금 더 어린 나이에 이 선수가 올라왔다. 벤치에 앉을 가능성도 있겠죠? 네. 영입 루머 하나 보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스트라이커 위고 에키티케에게 아스날 영입 관심이 있다는 얘기고, 최소 8천만 유로의 이적료가 요구될 거라는 얘기고요. 여기가 그 마르무시라는 그 맨시티가 영입해서 곧바로 지금 해트트릭을 터뜨린 그 선수의 파트너로 뛰던 선수예요. 지금 32경기 17골, 어시스트 6개를 기록하고 있고, 8천만 유로면 뭐 아스날이 낼 수 있는 돈이죠. PSG 쪽에 세론 조항이 20% 붙어 있다고 합니다. PSG에서 성공을 못해서 프랑크푸르트로 넘어왔는데 이제 올 시즌 터졌네요. 터진 선수라서 피지컬이 좋고 전방에서 좀 버텨주는 스타일의, 독일에서 뛰고 있기도 해서 그런지 그 하베르츠하고 비유가 많이 되더라고요. 유형이 좀 비슷하고 오프 더 볼이 좋은 유형이다.
그래서 막 엄청 결정력이 좋은 유형이라기보다는 이제 다양한 롤을 수행할 수 있는 아스날의 공격수, 특히 아르테타가 요구하는 그 여러 가지 움직임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선수인 것 같고, 그 공격진 부각을 원하는 팀 중에서 이 8천만 유로라는 돈을 낼 수 있는 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스날과 리버풀이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 기간 2029년까지인데 그때까지 잔류할 걸로 보지 않는다라는 게 이 기사의 주장이에요. 저는 지금 이게 처음 보는 선수고 루머가 뜨는 것도 지금 처음 보는데 그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제 이적이 가능한 선수이고 또 선수가 더 높은 클래스의 팀을 올라설 수 있는 이제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루머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조금 이제 초기 단계 정도의 기사인 것 같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너무 심각하게 보기보다는 얘도 있다. 네, 요 정도 관심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살리바 소식 추가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볼 건데요. 이게 살리바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레알 마드리드 쪽 관심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그 지금 디에슬레틱의 제임스 맥 니콜라우스 기자가 굉장히 자세한 기사를 썼어요. 요거도 이제 주말 소통 방송에서는 전문을 좀 소개해드려야 되는 수준의 아주 좋은 기사고 그 짚어야 될 부분만 하나 짚어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살리바하고 사카하고 뭐 마갈량이스, 마르티넬리 이런 저희의 그 핵심 선수들이 다 2027년에 그 계약이 만료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년하고 한 4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 2년이 됐을 때는 재계약 협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선수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하고 팀으로서 되게 그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재계약 협상 기간이 도래한 건데 지금 이렇게 많은 어린 선수들이 이렇게 계약이 제대로 묶여 있었다는 거는 그 앞에 에두가 계약 관리를 잘한 거예요. 지금 이제 핵심적인 계약 기간이 도래하는데 지금 마갈량이스가 아마 재계약을 제가 저번에 한 걸로 본 것 같은데 뭐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지금 기사 내용이 지금 되게 정리가 잘 돼 있거든요. 그 가브리엘 마갈량이스는 지금 저기 계약이 된 게 아니라 마갈량이스가 아마 저번에도 계약을 되게 빨리 해줬기 때문에 마갈량이스가 좀 기사에서 언급된 것 같고 지금 이제 핵심은 살리바하고 사카죠. 근데 이 선수들이 2023년에 그 재계약을 할 때 사실은 4년 재계약을 했는데 여기 조금 이제 지금의 관행에 비하면 좀 짧게 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5년, 6년 이렇게 재계약을 하는 추세고 홀란드 같은 경우 이제 9년 재계약했잖아요. 9년 반을 지금 계약을 했거든요. 확 묶어두는 재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뭐 홀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최고급 주급을 받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스날 입장에서 4년만 재계약을 해준 거는 한 번 더 이 선수들에게 주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그랬다는 거죠. 지금 살리바하고 사카 같은 경우에는 팀 내 최고급 주급을 받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고 지금 그 사이에 두 선수 모두 거의 뭐 리그 베스트급 선수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재계약하면서 이제 몸값을 한번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에 거의 최고급으로 주급을 올려줘야 되는 상황일 거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리바가 이번에 재계약을 만약에 좀 못하게 되거나 혹은 이제 레알 마드리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아스날과 재계약을 할 때 상당히 이제 강한 입장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지금 살리바 입장에서 레알 마드리드 루머나 기사가 계속 나오는 거는 결코 나쁘지 않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런 기사들은 레알 마드리드 쪽에서 흘릴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살리바 쪽에서도 흘릴 수 있다는 정황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살리바가 또 이제 가브리엘 마갈량이스라는 좋은 센터백 파트너하고 또 같이 또 재계약을 좀 해줘야 이 두 사람의 가치가 같이 올라가고 보존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는 분석을 지금 제임스 맥 니콜라우스 기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루머라는 것은 지금 어디까지는 다 떠다니는 얘기들이고 뭐 그런 거지만 이렇게 현재 재계약 상황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역학관계는 이제 그 밑에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주목하셔서 여름에 이루어질 재계약 협상 과정을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여름에 영입해야 되는 선수 그리고 재계약해야 되는 작업들 다 총정리를 한 되게 좋은 기사이기 때문에 요거는 주말에 조금 전문을 다 해석을 해드리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팀뉴스가 또 추가적으로 또 얘기한 게 있는데 만약에 여름에 사카 살리바와 협상이 잘 안 돼서 재계약을 못하게 되면 당연히 판매하지 않을 거고 1년 정도 더 이제
기다릴 거다. 그럼 이제 계약 기간 1년 남게 되니까 진짜 위험해지는 건데 기꺼이 그 위험을 감수할 생각이다. 아스날이. 왜냐면 얘네가 저번에도 사카랑 살리바랑 재계약을 마지막 해까지 미루다가 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수가 더 강력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최선은 아스날이 이번 시즌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이제 재계약을 진짜 제대로 해주면서 한 5년에서 6년 정도로 두 선수를 묶어두는 게 최고의 결과일 겁니다. 저희 모두 그런 걸 기대하겠죠. 아무튼 아스톤 빌라가 오늘 2대2로 리버풀 발목 잡으면서 저희가 우승 경쟁 아직 안 끝났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좋은 소식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캐스나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Come on, you gunners.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